조합원 여러분, 어, 오늘 단톡방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던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보면은 조합의 소송 관련된 얘기가 나왔죠. 어, 뭐 23명 소송, 뭐 분명히 패소합니다. 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좀 볼까요? 음, 소송. 이 소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합에 소송이 어떤 소송들이 얼마큼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 조합에 지금 들어왔었던 또는 현재 들어와 있는 소송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총 보면은 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8건 정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는 이미 결론이 난 소송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위에 보시는 1번, 2번, 3번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5, 6, 7, 9, 10, 12, 13, 14 그다음에 여기 18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송이 끝난 소송들이에요. 그리고 흰색으로 남아있는 4번, 8번, 11번, 15, 16, 17번 해서 총 지금 현재 한 6건 정도, 6건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송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우리 조합의 소송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오래전 사건이고요. 뭐 각하된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면은 원고 승이라고 돼 있죠. 20년 원고가 조합입니다. 조합이 이긴 사건이에요. 이옥형이란 분으로부터 어떤 그런 가등기 말소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원고가 주식회사 MJDNC고요. 피고가 우리 조합입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이 MJDNC라는 회사는 우리 조합 사업의 분양 대행 업체로 돼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위약금을 반환을 해달라라는 그런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일단은 원고승, 즉 우리 조합이 졌습니다. 조합이 졌고요. 날짜는 21년 5월 21일에 이제 판결이 난 거예요. 보시면은 위약금 반환 지출 내역이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해놨죠. 그 지금 이 소송으로 우리가 지금 물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온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이 지급이 안 됐다면은 이것도 지금 또한 현재 조합의 채무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 채무, 이 2억 4천만 원이라는 이 위약금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어떤 그 문제점에서 발생된 그런 위약금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완결된 사건들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5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조합원과 조합의 소송이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지주 조합원 및 지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를 했던 소송이에요. 2022년에 제기를 했던 소송인데 2025년 2월 12일에 원고 패소, 즉 조합이 이긴 걸로 이렇게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 소송에 대해서도요. 요 2022 카정 5149 강제집행 정지라는 이 소송이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 어떤 경매가 들어왔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22년도에 그 경매가 들어온 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그런 소송이었는데, 이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23년 10월 31일에 기각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것도 기각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안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진 겁니다. 누가? 조합원들이. 이거는 조합원들 이겼다라고 한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조합 외에 10명 이 채권자들입니다. 우리 조합에 들어와 있는 새마을금고, 뭐 그 다음에 벨리온, 정성투자대부, 뭐 기타 그런 채권자들이에요. 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이 소송을 낸 건데 조합원들이 진 거예요. 결코 잘한 소송이 아닙니다. 뭐 물론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합의 총유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뭐 이게 이겼다라고 떠들고 다닐 일은 아니죠. 애시당초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됐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막겠다라는 조합원들한테 이겼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그 다음에 6번 사건 보시면은요, 이거는 원고가 문용규 씨라는 분이고요, 피고가 조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5월 11일에 원고가 이겼어요. 즉 조합이 진 겁니다. 23년 5월 11일, 요 날짜가 중요해요. 자, 22년에 발생한 대여금 청구 소송이에요. 즉 이 원고가 피고인 우리 조합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죠. 대여금을 빌려준 그런 일이에요. 그 금액이 2억 1,600만 원 정도를 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여기에서 원고가 일부 승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이 원고가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고, 그 강제 집행이 진행이 돼서 일부 토지 소유권이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7번 여기 보시면 이것도 22년에 발생한 대여금 청구,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원고고요, 채무자의 조합이 피고입니다. 금액은 1억 6,900만 원,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일단 보면은 23년 4월 달에 원고 패, 즉 조합이 이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에 2023나 208180이라는 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2003나 208180 소송이 있어요. 네, 이 소송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 똑같죠. 원고 피고 똑같아요. 그런데 24년 5월 30일에 원고 일부 승으로 결정이 나고 7,300만 원에 대해서 이 원고한테 조합이 일정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일부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9번도 보실까요? 9번도 보시면은 이것도 2022 가단 79240, 이건 김광덕님 외 2명, 이분들도 조합원이시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원고패. 2022 가단 85870,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인데, 이건 권전부님 외 1명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조합 외 11명의 채권자까지 해서 소송을 낸 건데, 이것도 작년 11월 21일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두 소송은요, 굉장히 요 두 소송과 요 위에 있는 5번 소송, 이게 지금 성격이 거의 같은 소송들이에요. 거의 같은 소송들인데, 이게 왜 벌어졌느냐, 이 소송이 왜 벌어졌냐면, 이제 요 밑에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요 다음에 같이 설명을 해드릴 지금 현재 속행 중인 사건들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8번, 11번 두 개 사건이 각각 속행 중으로 나옵니다. 그쵸? 요건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이것들에 보시면은 2022 카정 5041, 2022 카정 5042 강제 집행 정지, 강제 집행이 들어온 거에 대한 정지를 신청을 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5041에 대해서는 기각을 당했고요, 5042에 대해서는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 채권자가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 채권자가 있죠. 우리 조합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11개 정도 되는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자들 중에 일부가 대여금을 반환을 못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합에 토지를 경매로 처분을 하려고 하는 임의 경매가 들어왔었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쯤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경매 집행하는 거를 막아보고자 조합원들이 뭉쳤습니다. 그때 모인 조합원들이 약 한 30명 가량 돼요. 원래는 한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그 50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하자 했는데, 일부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한 27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안 하시겠다 했고, 그 중에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이 별도로 따로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을 따로 하셨는데 성공을 못 하셨어요. 기각을 당했죠. 예. 그런데 그 소송들 중에 유일하게 여기 2022 가합 71090 요 사건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같이 신청을 한 2022 카정 504의 강제집행 정지가 인용이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경매를 막아달라는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을 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경매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조합 소유의 토지를 경매를 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던 그 경매 사건을 이 소송 하나로 막은 거예요. 이 소송 하나로. 이 소송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조합 토지가 경매로 다 넘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소송이기도 합니다. 자, 요 소송들을 같이 이제 제기를 했었던 소송이 이제 요 10번, 11번,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예, 이렇게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소송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총 합쳐가지고 27분이고요. 이 소송 중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 요 13번 소송하고, 그 다음에 8번 소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소송 6번 소송하고, 요렇게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고, 이 소송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강병철이 계속 변호사도 없이 그냥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겼다고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변호사 없이 대응을 한다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소송 있죠. 이 7번 소송, 이 7번 소송, 그 다음에 6번 소송. 이거 보시면은 다 날짜가 언제예요? 23년이에요. 이때 조합이 변호사도 없이 그 강병철이 뭐 채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소송에 대해서 뭐 의견서를 낸다든지 준비 서면을 낸다든지 답변서를 낸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진 거예요. 져서 땅을 뺏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소송 외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밑에 이 지금 부동산 강제 경매 소송 하나 또 들어와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새롭게 제기되는 소송들이 꽤 있습니다. 조합이 정상화된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을 하니까, 예전에 이 조합과 업무 대행사가 굉장히 방만하게 조합 자금을 쓰면서 이렇게 했었던 일부 용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또는 철거에 따른 그런 이제 그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용역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처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실제 진행은 안 했어요.
실제 진행은 안 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실제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이제 와서 조합이 정상화되는 것 같으니까 청구를 하겠다라고 조합에 문서를 막 보내옵니다. 그래서 뭐 설계회사, 특히 설계회사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보내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소송들을 만약에 강병철이 계속 대응을 하게 되면은 다 집니다.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조합장도 아닌 사람이 그런 소송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강병철이 더 이상 관여하고 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송들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고 제가 전부 다 관여를 할 수 있게끔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뭐 일부 조합원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뭐 소송만 하고 조합 정상화는 언제 한단 말이냐? 조합 사업 과연 확인을 하는 거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이 소송들 중에 조합에 위험이 되는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송들 막아내지 않으면은요, 조합 사업 정상화하는 거, 그것도 물론 어려워집니다. 그게 그냥 당연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것들 막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소송들도, 사건들도 좀 보자면은요, 여기 위에 설명드렸던 소송들 외에 그 조합을 상대로 하는 소송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사실상 변호사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는 조합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사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이라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계약 자체가 적법하지는 않은데 그 계약은 유효해요.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조합한테 지는 사건들이 꽤 나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사건이 중요한데요. 요 사건이 그 작년에 있었던 새마을금고가, 요 새마을금고 외 4명이라고 나오는 건 전부 다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조합을 상대로 77억 9,800만 원, 약 78억 원에 대해서 갚아라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었어요. 이 소송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조합 정상화 하는데 발벗고 뛰어든 그런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보면은 이 원고들, 즉 새마을금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돈 내놔라 하는 소송이었는데요. 결론은 일단은 11월 29일에 원고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낮에 카카오톡으로 공개해드렸었던 그 새마을금고 사건 있죠? 그 새마을금고 사건 판결문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이 판결문 내용 보시게 되면은 사건 번호는 2024 가단 6222로 대여금 소송이고요. 원고는 새마을금고 5군데예요. 새마을금고 5군데. 성동중앙새마을금고, 성수새마을금고, 서초제일새마을금고, 세종새마을금고, 원효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총 5군데 새마을금고가 우리 조합을 상대로, 피고가 우리 조합입니다. 조합장 대표가 강병철로 돼 있는 이런 소송이에요. 변론 종결이 24년 9월 27일입니다. 제가 이 24년 9월 27일에 제가 변론에 참석을 했었어요. 이 변론에 참석을 했는데 참 기가 막혔어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변론을 듣고 증거 채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더 이상 다툴 게 없을 것 같으니 재판을 마쳐도 되겠냐라고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물어봤는데 원고는 당연히 자기들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뭐 동의한다, 괜찮다, 종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판사님이 피고인 우리 조합 대표자로 돼 있는 강병철에게 물어봅니다. 피고도 이 소송을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종료해도 되겠냐, 맞춰도 되겠냐 물어보는데, 재판 맞춰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게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심지어 판사님이 한 번 물어보고 막 시간을 막 한 30초씩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저 그런 재판 처음 봤어요.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11월 8일로 판결 선고일이 정해지고 재판이 끝났어요. 그때 나와서 제가 강병철 씨한테 이 재판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냐, 이거 빨리 다시 이의 신청하고 변론 제기 신청을 해가지고 이 소송 좀 다시 끌고 가자, 이렇게 끝내면 큰일 난다, 근데 재판이 안 끝난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그러더니 결국은 11월 8일로 선고기일 통보가 가니까 그제서야 강병철도 뭐 이제 알았던 모양이에요.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11월 8일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11월 8일까지 제가 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재판에 대해서, 이 소송에 대해서 제가 그 탄원서를 냈어요.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그 탄원서를 낸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여 주면서 이제 판결 선고일이 11월 29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소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그 해당하는 2024 가단 6222로 새마을금고의 대여금 사건에 대한 사건 진행 내용입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보시면은 9월 아까 27일이었죠. 네, 여기 9월 27일에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변론 종결이라고 돼 있죠.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송부 촉탁서가 한번 갔고요. 그리고 피고가 추가 서증을 제출하긴 했어요. 9월 30일에. 이게 뭐냐면은 이 변론 기일에 증거라고 4가지 신청을 했는데 그 4가지 중에 3가지는 서류가 제출이 됐던데 한 가지가 제출이 안 됐더라. 피고 조합 그 서류는 제출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이거는 추가로 그 서류만 한 번 더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판결 선고 기일이 24년 11월 8일 403호 법정 10시로 잡혔던 거예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이제 최신 버전으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9월 27일에 변론기일 변론 종결됐고 뭐 서증 제출했고요. 법원이 뭐 문서 송부 촉탁서 제출, 탄원서 제출, 여기 보시면 제가 11월 5일에 탄원서 제출이라고 나오죠.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게 11월 5일 오후 4시에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11월 6일에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요. 그 법원에서 전화를 받고 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일 변경 명령. 그래서 이 기일이 변경됐다라는 이 명령이 강병철한테도 송달이 되고요. 원고들한테도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도달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11월 7일에 도달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11월 7일에 강병철이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뭐냐면은 제가 낸 탄원서, 이 탄원서를 어떤 내용인지 본 거예요. 열람 복사 신청해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판결 선고일이었는데 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로 변경이 됐냐면 11월 29일로 변경이 됐어요. 11월 29일로 변경이 됐고, 그랬는데 19일에 피고, 이게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탄원서를 내서
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기일이 변경이 돼서 11월 9일로 8일로 잡혀 있었던 판결 선고일이 11월 29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병철이 법원에서 의견서를 낸 거예요. 제가 낸 탄원서는 다 그 허위, 자격 없는 자들이 낸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말아라.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 의견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다시 따로 공개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11월 29일에 판결 선고가 됐어요. 이 판결에서 진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졌습니다. 이게 졌고, 거기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인데, 이건 뭐냐면 돈은 그대로 청구한 대로 80억 갚아라예요. 다만 이 새마을금고가 주의적 청구라고 해서 주된 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수적 청구가 있었는데, 주된 청구는 기각을 당했어요. 법원에서 새마을금고가 청구한 것 중에 니네가 주된 요인으로 청구한 거는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해서 그거는 기각이 됐고, 다만 니네가 청구한 부수적 청구로 청구한 돈 받겠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아예 판결서에 나와 있죠. 예, 즉 뭐냐면은 경매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판결을 받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막 엄청난 일들이 있고, 어떻게든 이 소송을 항소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뭐 항소장 제출도 하게 만들었고, 사실상 네. 그 다음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항소장 제출도 하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항소장도 제출했고 그랬는데, 이제 돈 내라고 법원에서 돈 그 송달 오고 뭐 했죠. 그랬는데 조합에서 즉 강병철이 사실조회 신청 제출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항소 각하 명령이 돼 버립니다. 항소 각하 명령이 되고, 이 항소 각하 명령을 이제 도달함으로써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소송은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요 사이에 각하되기 전에 항소 취하서를 냈어요. 강병철이 항소 취하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따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 이렇게 해서 이 새마을금고 사건이 이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판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났어요. 지급하라. 이게 전부 다 합치면 77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는 기각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소송 비용은 반반. 원고 피고가 반반 내라. 그 다음에 이 돈 갚으라고 하는, 이 지급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이제 요거는 원고들이 청구를 한 거예요. 뭐 돈을 이렇게 갚아라. 뭐 이유는 뭐 우리 조합 일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뭐 돈을 빌렸다. 얼만큼 뭐 이만큼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그 근보증 한도액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자들이 붙어가지고 대출 원리금이 이만큼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게 중요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게 중요한데,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지금 좀 다루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소송이 판결이 나고, 이 판결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이 토지들, 이 근저당 담보 목록으로 돼 있는 이 토지들에 대해서 경매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소송에 대해서 목록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새마을금고 소송은 이런 경과를 거쳤습니다. 이런 경과를 거쳤고, 그 다음에 요 소송 요거 보실까요? 요 사건 2023 고정칠사 주택법 위반.
요거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피고 강병철을 기소를 했고, 최종 2023년 11월 8일에 선고된 게 23년 11월 1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23년 11월 16일에 확정이 된 강병철이 벌금 100만 원 유죄 판결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강병철이 벌금 100만 원을 어떻게 냈느냐?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사람 참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도 참 궁금한데, 우리 그 조합 통장 중에 2023년에만 딱 일부 쓰인 통장이 있습니다. 24년이네요. 요 통장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합 통장인데요. 우리 조합 소유의 국민은행 이런 계좌번호의 통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검찰청 강병철 100만 2천원. 자, 벌금 100만 원에다 송금 수수료 2천원까지 해서 보낸 거예요. 예. 문산점에서. 타행원이라고 된 거는 은행이 아마 이제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통장을 발급받아서 뭔가 이제 하려고 했었나 봐요. 통장도 재발행 수수료 3,000원 조합 돈으로 그냥 쓰면서 통장도 만들었어요. 내동 쓰이지도 않던 통장을 이 통장이 20년도에 좀 쓰이고 21년부터는 아예 쓰이지도 않았던 통장이에요. 그런 통장에서 자기가 조합일 하면서 주택법 위반을 해서 벌금 맞은 유죄 판결 받은 그 벌금을 조합 돈으로 냈어요. 이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이없는 일. 뭐 이거 따져봤자 계속 바보 되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그만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고요. 뭐 나머지 사건들은 지금 보시면은 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중요한 사건이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하고 요 사건. 이 사건은 이제 박충근 그 업무대행사 우리터 그 사기꾼이죠. 일반 조합 비대위에서 형사 고소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 다음 기일이 5월 1일인가 그래요. 5월 1일인데 아마 그때 결판 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그닥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뭐 지켜보고 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인데, 요 보시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고, 이거 보면 7,3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시면 7,30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조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또 거시는 거예요. 또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4년 12월에 다시 또 제기된 또 다른 경매 사건입니다. 이런 거 들어온 거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르셨죠? 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요, 예전에 들어왔던 게 엄청 많거든요. 그거요 하나도 다 여러분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법원에서 발급받은 거예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우리 조합의 소송들, 지금 현재 고양 지원에만 있었던 우리 조합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목록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소송들 다 나오죠.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 사건들이에요. 카단으로 사건 번호가 돼 있는 가처분 신청
뭐 그 사건들인데,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소송들이에요. 이것도 이만큼 많아요. 보시면은 뭐 근저당 처분 금지, 뭐 채권 가압류, 뭐 그다음에 소송 비용 확정도 있고, 뭐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뭐 이렇게 다 돼 있죠. 예. 보시면은 이름은 일단 어쩔 수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걸 다 가릴 수가 없어서 조합에 들어와 있는 소송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타경, 사건 번호가 타경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다 이제 경매 사건들이에요. 경매 사건들이고, 보시면은 타경, 타채, 이건 추심, 채권 추심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차전, 이거는 뭐 이제 그 전자로 한 독촉, 대여금 뭐 이런 거, 지급 명령, 이런 사건들이에요. 지금 조합에 들어와 있는 소송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경, 타경, 2024 타경 87866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미종국이라고 돼 있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여기 보시면은 2022 타경 124 이것도 현재 미종국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늘 톡방에서 계속 얘기 나왔었던 뭐 소송 23명 소송 얘기 나온 거, 그 소송을 하게 된 이 경매 사건이에요. 이 경매를 막기 위해서 그 소송을 벌였던 거예요. 결국 막아져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종국인 겁니다. 22년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종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나머지 21년도에 들어왔었던 이 경매 사건들은요, 보면은 배당 종결이라고 나오죠. 취하라고 나오고, 배당 종결은요, 실제로 경매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경매가 진행이 되고 배당까지 전부 다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배당 종결이 하나 또 있죠. 이것도 2022 타경 2229 이것들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런 이 원고 일부승 해가지고서 끝난 이런 사건들에서 진행이 된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중요해요.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은 일부를 뺏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소송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를 막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합원님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오늘 톡방에서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3명 소송,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매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경매가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건이죠. 이 사건 막기 위해서 지주조합원들 약 27분이 뜻을 모아서 소송비 막 1억이 넘는 소송비를 내고, 또 1억 가까운 공탁금을 걸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고,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져서 경매를 막았던 이제 그런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송 지금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그 소송이 조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민봉기 조합원님이 뭐 박충근, 김혜경 사채 대표들 몇 명 지주들 만나셨다, 정확히 따졌는데 뭐 얼마든지 경매로 자금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강병철이가 직접 뭐 도장 계약서 다 작성해줬다. 사업통장으로 대금 입금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이거 해결할 거, 이 대출들이나 이런 그 사채 차입을 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위법성 지금 열심히 다 찾고 있고요. 일부 좀 찾아냈어요. 일부 찾아냈고, 그 중 일부는 지금 관련자 형사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지금 증거가
나올 거로 보는 그런 이제 혐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형사 고소 진행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형사 고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 안타까움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톡방에서 제가 막 했었던 얘기 있었죠. 열리지도 않았었던 임시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 임시총회 회의록, 그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그 임시총회에 참석하신 사실 있는지 조합원님들께 아마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조합원님들께 여쭤봤었던 내용인데, 이사회가 과연 이 이사회가 실제로 있었던 이사회냐 이제 따졌었죠. 예, 그걸 왜 따졌냐면은요, 이 이사회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차입에 관련된 건을 결정한 이사회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이 채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채권자들은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어보시니까 그 중에 다른 거는 다 설명은 못 드리고, 하나 지금 일단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서만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팩스가 전송이 된 그 팩스 전송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2020년 9월 9일이죠. 9월 9일 11시 53분. 어디로 갔어요? 031-952-3302. 이 번호 아시죠, 다들? 예전에 청도에 있었던 조합 사무실 팩스 번호입니다. 어디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합 사무실 팩스로 왔어요. 언제? 2020년 9월 9일 오전 11시 53분에.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제출자가 누구예요? 법무법인 새서울 돼 있죠? 채권자 쪽에서 제출을 한 서류입니다. 법원에. 근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언제예요? 20년 9월 10일. 20년 9월 10일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사회뿐만이 아니라 임시총회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건 임시총회죠. 임시총회 보시면 20년 똑같은 20년 9월 10일 9시에 250명이 조합 사무실에 아침 9시에 코로나로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던 시기에 모였다. 이거 가짜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20년 9월 9일 11시 52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사회 회의록은 11시 53분. 그럼 뭐예요? 이 두 개 팩스가 연달아서 온 거예요. 이 두 개 팩스가. 먼저 임시총회 의사록이 오고 이어서 이사회 의사록이 온 거예요. 보시면은 똑같이 9월 9일이죠. 여기 9월 10일에 열렸다라고 하는 임시총회에 대해서 9월 9일 날 열리기 하루 전에, 임시총회 열리기 하루 전에 팩스를 보내요. 이렇게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걸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좋겠지만, 설명드리면 또 나중에 우리가 소송할 때 또 패를 다 까는 게 돼서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채권 해결하는 거 네, 전부 문제 없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카톡방에서 싸워봤자 저놈들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윤정 조합원님 그 소송 물어보셨는데 대답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소송 말고 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왜 패소를 했냐고 물어보셨네요. 네, 일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하는 그 처분 보전 신청이나 또는 어, 청구 원인 무효 청구 또는 뭐 반환 청구 그런 청구들은요 대부분 그 조합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사고사업장 지역주택조합 사고사업장에 사고를 치는 사고가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들이요 법을 엄청 공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주택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부 엄청 합니다. 엄청 해서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어느 정도 다 만들어요. 아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는데 그렇게 완벽하게까지 만들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네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다 만듭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만든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 유효한 오늘 제가 발음이 좀 꼬이네요. 어쨌든 인정이 되는 계약이라는 그런 판결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져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나쁜 놈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조합원들 23명 누구냐고 그러시는데 23명 아니고 총 27명이고요. 27명이고 뭐 그걸 일일이 다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이 지금 톡방에 올리시는 내용들 중에요.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 조합원 100명 탈퇴했다라고 하시는데요. 100명 아닙니다. 탈퇴하신 조합원은 100명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78명 정도로 기억을 한 72명인가? 78명인가?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숫자는 100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금 요번에 그 분담금 내신 분 47명, 예, 47명 맞습니다. 47명 확실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47명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투자 받는 거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업무 대행사나 또는 무슨 투자자가 돈을 투자를 한다. 그거는 다 사기입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의 지역주택조합 현장 중에 그렇게 투자자가 돈 대고 성공한 케이스 거의 못 봤고요. 일부 비슷하게 성공한 데 제가 한두 군데는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투자자가 뭐 30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조합에 있는 채권을 전부 다 그 300억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조합원들 냈던 분담금 납부한 금액 뭐 일부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뭐 조합을 이제 채무가 없어지니까 해산을 할 수 있겠죠. 해산을 한다. 그 해산을 하고 다시 사업 진행을 하겠다. 그럼 일단 300억은 이미 쓴 상황이에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300억을 썼어요, 이미.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토지를 또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돼요. 물론 조합에 소유권이 넘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지만 그 토지들은 토지를 조합에 넘겨준 지주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대물로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토지대의 일부를 받으신 조합원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받을 잔여 토지대가 있어요. 그 잔여 토지대와 저처럼 아예 한 푼도 받지 않은 지주, 그 다음에 조합에 땅을 넘기지 않은 다른 지주분들, 그분들 토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 토지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요즘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요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좀 싸게 한 뭐 평당 예전 가격 6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300억을 썼어요. 근데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300억 정도를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이미 6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6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뭐 이분이 돈이 1000억대가 있어서 뭐 600억 그 정도? 그래, 내가 투자할게. 투자를 했어요. 자, 그렇게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분양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뭐 좋게 잡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뭐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렇게 만든다고 치면은 우리가 지금 잡아놨던 계획에 가장 그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분양 계획으로 잡았던 거에서 뭐 수익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로,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공급해주는 공급가로 하는 이제 그 공급 가격이 있으니까 그 차액이 약 한 뭐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80억 정도 되는 돈이 추가로 수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추가로 수익이 더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수지타산 제일 잘 놨을 때 분양을 전부 다 완판을 하고, 그리고 상가와 오피스텔이 전부 다 팔렸어요. 다 팔린 상황에서 총 사업 지출 금액과 총 사업 수입 금액에서 수입 금액이 약 한 1억 정도 남는 그런 수익 구조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업 지출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에다가 추가로 또 300억, 한 600억. 뭐 보수적으로 조금 뭐 잘 잡아서 한 500억 정도 더 썼다고 치죠. 그럼 500억만큼 썼어요. 그 500억 쓴 것만큼이 지출에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00억. 제가 조합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평당 1,7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수익성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500억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분 자선 사업가입니까? 왜 500억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요, 그런 분들이 돈 들고 들어와서 투자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 분야에서 진짜로 빠꾸미로 돈 굴리고 계시는 그런 쩐주분들 저도 몇 분 알아요. 왕십리의 그 한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빌딩만 20채가 넘어요. 그 20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매월 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내가 돈이 1,000억이 있다. 왜 위험한 개발에 투자를 해요? 빌딩 사는 게 나아요. 빌딩 사가지고요. 목 좋은데 좋은 빌딩 사가지고 월세 안정적으로 받는 게 훨씬 수익이 커요. 투자를 누군가 한다? 그리고 그걸 기대를 한다?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망했고 지금도 그런 거 바라는 다른 조합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오늘 카카오톡 방에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편집을 제가 일일이 잘라서 못하고 라이브 방송하듯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진짜로 라이브로 그냥 할 겁니다. 라이브로 하면서 하나하나 조합원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든 아니면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에 그 채팅방으로 뭐 질문을 하시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철 모셔놓고 뭐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데 뭐 강병철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리도 없지만 들어봐야 별 영향가 없는 그런 얘기가 뻔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뭐 오늘 이 우리 카카오톡 방에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설명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조합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자가 50명이 넘어야 된답니다. 구독자가 50명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 수 몇 명인가 한번 볼까요? 아까 저녁 시간대에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39명이라고 그러셨네요. 39명. 5시 40분에 39명. 44명. 네, 7시 33분에 44명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합 유튜브에 채널 총 구독자 수는 47명입니다. 47명. 예,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숫자까지 3명 남았습니다. 구독자 3명. 우리 조합원님들이 좀 꼭 좀 채워주세요. 제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라이브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들고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것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재밌는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님들이 같이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경남기업한테 항의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기업에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조합원님들 좀 많이 같이 모시고 한번 찾아가서 경남기업한테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조합원님들이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50명 정도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가주실 분들 제가 미리 날짜 일정 한 3주 전에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꼭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